안녕하세요. 공장을 소유하는 것보다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며 시장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지배적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이다. 광고 전문가 레리 라이트의 이 말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네, 정말 임팩트가 있는 말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시장 지배적 브랜드의 힘, 그러니까 브랜드 자산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아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브랜딩 분야에선 거의 고전이죠. 데이비드 아커의 저서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이걸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이 개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전략적인 가치? 또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마 이 브랜드 자산이 그냥 이름값이 아니구나. 왜 기업에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커가 제시한 실제 사례들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사례들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곱씹어 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시 그 레리 라이트의 말로 돌아가 보죠. 왜 공장이나 설비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브랜드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 즉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신제품은 막 쏟아져 나오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말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광고 비용도 엄청나고요. 유통망 확보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미국 슈퍼마켓에만 해도 매년 3,000개가 넘는 신상품이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쟁터죠. 와, 3,000개요? 정말 많네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미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가진 기업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좋은 제품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부족하죠. 그럼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건가요? 시장을 소유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주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익숙하고 신뢰하는 브랜드는 그 복잡한 정보 속에서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길잡이요. 네, 어떤 제품을 살지 막 고민될 때 특정 브랜드 이름만 딱 들어도 이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죠. 네네.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감도 단심이 제품 기능 때문만은 아닐 수 있고요. 마치 저에게는 특정 커피 브랜드가 그냥 카페인 섭취 그 이상의 어떤 휴식이나 작은 사취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기업에게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기업에게는요? 네, 강력한 브랜드는 마케팅 활동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신제품을 내놓아도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경쟁사가 아무리 유혹해도 잘 안 넘어가죠. 그렇죠. 같은 제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격 프리미엄 이것도 가능해지고요. 유통업체들도 당연히 잘 팔리는 브랜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아하. 이게 바로 시장을 소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의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세탁세제 시장에서 타이드가 찌든 때 제거라는 아주 강력한 연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브랜드 자산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아커는 이걸 몇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 설명했죠. 네, 맞습니다. 아커는 브랜드 자산을 이렇게 떠받치는 5개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5개요? 네, 바로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이미지, 그리고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 특허나 상표권 같은 것들이죠. 충성도, 인지도, 품질, 연상, 그리고 자산. 네, 이 5가지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브랜드의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좀 흥미로운 몇 가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브랜드 충성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규 고객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이게 브랜드 자산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GM 사례가 좀 흥미롭던데요. 1980년대 후반에 객관적인 품질 평가는 경쟁사보다 좀 낮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미국 시장 점유율 33%를 유지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 GM 사례는 충성도 혹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구매 관성의 힘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구매 관성이요? 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익숙한 걸 바꾸는 걸 좀 꺼리거든요.
특히 자동차처럼 구매 결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아, 하긴 그렇겠네요. 이런 충성도 혹은 관성은 기업에게 정말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첫째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건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거든요. 네. 둘째는 경쟁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즉각적으로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좀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방어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이런 충성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관리하나요? 그냥 뭐 좋은 제품만 만들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좋은 제품은 기본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월든북스 서점의 우대 고객 제도 같은 고객 클럽 운영은 어떤 소속감을 주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죠. 아, 멤버십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처럼 고객 만족도를 꾸준히 측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전략은 전환 비용을 만드는 겁니다. 전환 비용이요. 그건 뭔가요? 그 맥케슨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재고 관리나 주문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약국들이 다른 도매상으로 바꾸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일종의 락인 효과죠. 아,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스바루 자동차처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서 맞춤형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충성도 구축 전략입니다. 아,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바꾸기 어렵게 시스템까지 설계하는 거군요. 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지각된 품질. 네. 이건 그냥 품질이 아니라 지각된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객관적인 스펙이나 실험실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소비자의 머릿속에 인식된 품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다고요? 네, 슐리츠 맥주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1970년대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맥주 양조 과정하고 원료를 바꿨어요. 네. 회사 내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맛 차이가 거의 없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슐리츠 맛이 변했다, 품질이 떨어졌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시장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테스트 결과는 괜찮았는데도요? 그럼 왜 그런 인식이 퍼졌을까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죠? 정확한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요. 일단 그 변화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좀 불안감을 줬을 수도 있고요. 또 경쟁사들이 이런 인식을 좀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슐리츠의 대응이 문제였어요. 떨어진 점유율을 만회하려고 가격을 내리고 막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오히려 품질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가격으로 승부하려나 보다 이런 인식을 강화시키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프리미엄 이미지만 깎아먹는 그런 악순환에 나왔습니다. 헐,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네요. 네, 반면에 경쟁사인 밀러나 에나이저 부시는 꾸준히 품질 이미지와 마케팅에 투자하면서 계속 성장했죠. 정말 흥미롭네요. 와, 품질은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바스 리갈은 경쟁 제품보다 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비싼데 더 잘 팔렸다고요? 네, 소비자들이 비싼 건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품질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가격이 품질을 판단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마케팅도 한몫했고요. 그렇군요. 물론 하버드대 데이비드 가빈 교수가 제시한 품질의 7가지 차원, 성능, 특징, 적합성, 신뢰성, 내구성, 서비스 용이성, 디자인 마무리 같은 객관적인 요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재적 단서를 통해서 형성되는 지각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브랜드 자산 구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둥, 브랜드 연상으로 가볼까요? 이건 특정 브랜드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 이런 거죠. 맞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성격이나 이미지가 있듯이 브랜드에도 고유한 연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보 하면 안전, 샤넬 하면 우아함, 나이키 하면 승리나 마이클 조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네네. 이런 연상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구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크레스트 치약이 충치 예방이라는 연상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해서 성공한 것처럼요. 그런데 이 연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거나 때로는 좀 발목을 잡기도 할 것 같아요. 웨이트 워처스 사례가 생각나네요. 처음엔 저칼로리에 집중했는데 경쟁자들이 맛을 내세우니까 좀 고전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웨이트워처스는 부랴부랴 제품 맛을 개선하고 맛있는 저칼로리 음식으로 포지셔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즐기는 만족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광고 캠페인, 필링 길티 광고를 통해서 연상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했죠. 아, 광고까지 동원해서요? 네. 그런데 그들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캔들라이트 디너즈라는 고급 냉동식품 라인이 있었어요. 이건 실패했는데 아마도 기존의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연상과 너무 좀 동떨어진 데다가 가격도 비쌌기 때문일 겁니다. 아, 이미지가 안 맞았군요. 네. 브랜드 연상과 제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연상을 관리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긍정적인 연상은 브랜드 확장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혼다가 엔진 기술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연상을 바탕으로 해서 모터사이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잔디깎기, 발전기 등으로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한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 네. 반대로 연상이 부정적이거나 좀 약하면 확장도 어렵겠죠. 연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품 속성, 무형의 가치, 고객 혜택, 가격대, 사용 상황, 게토레이 하면 운동선수 떠오르듯이, 사용자 유형, 애플 하면 창의적인 사람, 유명인, 라이프스타일, 할리데이비슨 하면 자유, 심지어 원산지, 메르세데스 하면 독일공학까지 모든 것이 연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나머지 두 기둥, 브랜드 인지도와 기타 독점적 자산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브랜드 인지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특정 제품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그러니까 최초 상기 브랜드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코카콜라처럼요. 아, 그렇죠. 콜라 하면 바로 코카콜라니까요. 네, 인지도는 다른 모든 연상의 출발점이 되고 또 익숙함 자체만으로도 호감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의 아주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타 독점적 자산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나 아니면 강력한 유통망과의 관계처럼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브랜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둥, 그러니까 충성도, 인지도, 지각된 품질, 연상, 그리고 기타 자산, 이게 모여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강력한 힘을 만든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산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도 잘 안 나타나고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단일 측정법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아커는 몇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격 프리미엄을 보는 겁니다. 가격 프리미엄이요? 네. 똑같은 제품인데 브랜드 이름만 다르게 딱 붙였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를 더 내려고 하는지 보는 거죠. 크라이슬러가 르노 프리미어 자동차를 인수해서 크라이슬러 이글 프리미어라는 이름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팔았던 것처럼요. 아, 그 이름값으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군요. 켈로그 콘플레이크 연구도 인상 깊었어요. 브랜드 이름을 알려줬을 때 선호도가 47%나 올라갔다니, 야, 이름 자체의 힘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대체 비용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브랜드를 지금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들까? 이걸 추정하는 거죠. 아, 새로 짓는 비용이군요. 네. 소비재 신규 브랜드 하나 성공시키는데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들고 성공률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성공한 브랜드의 가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정교하게는 브랜드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예측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 수익 예측이요? 네. 물론 미래 예측이라는 어려움이 따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좀 숫자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정이 어렵다는 건 그럼 관리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겠네요. 브랜드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까요? 아, 정말 수많은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브랜드를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할 것인가? 이게 브랜드 확장인데요. 확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너무 저렴한 제품으로 확장하면 기존의 고급 이미지가 깎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죠. 네. 아니면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나을까?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뭐 블랙앤데커가 공구 브랜드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스페이스 세이버 같은 가정용 소형 가전 브랜드를 따로 운영하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아우디 급발진 논란이나 수즈키 사무라이 전복 위험 논란 같은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기 관리는 브랜드 자산 관리에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죠. 그렇죠. 또 오래된 브랜드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 즉 브랜드 재활성화도 큰 과제입니다. 아메네머 베이킹소다가 원래 요리용이었는데 냉장고 탈취제라는 새로운 용도를 발굴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요. 아, 그 사례 유명하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브랜드를 쓸지 아니면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고요. 이야,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리해야 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산이네요. 자, 오늘 데비드 아커의 통찰을 통해 브랜드 자산의 핵심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충성도, 인지도, 지각된 품질, 연상 이미지, 그리고 법적 경쟁적 자산들, 이게 다 모여서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시장을 소유하는 힘을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앞으로 마트 진열대나 광고판에서 브랜드를 볼 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어떤 치열한 전략과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브랜드 구축과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보리 비누가 100년 넘게 그 순수함이라는 일관된 메시지와 품질로 사랑받는 것처럼요. 백렬이요? 와. 네. 또 1925년에 시장 선도 브랜드의 상당수가 60년 뒤인 1985년에도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 결과처럼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일관성? 네.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100년 브랜드를 만드는 비결이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브랜드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브랜드 자산은 분명히 엄청난 가치를 지니지만 대부분 기업의 재무 상태 표에는 이게 제대로 표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형 자산이니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건물이나 기계처럼 브랜드의 진짜 가치가 공식적인 자산으로 기록된다면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브랜드를 키우는 활동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